안녕하십니까. 영장부터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우크라이나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1부는 지금 차기 정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들어서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박진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미국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방문 자체는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간에 5년 동안 한미동맹이 완전히 일그러졌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서 이제 악수하고 뭐 선물 교환하고 식사도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정권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한 이제 기대를 할 겁니다. 기대를 하는데 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도 뭐 믿을 만한 존재는 못 됩니다만 근데 지금 과연 부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첫 단추부터 지금 좀 잘못 깬 느낌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한미동맹을 뭐 복원하겠다, 물 셀 틈 없는 철통 같은 대북 그 안전 보장을 담보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다 좋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이제 윤석열이가 뭐 제주 폭동 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 그런 데 대해서 보수 측에서 아무런 이때 반응도 없고 비판도 없고 지적도 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로지 경명21가 대표님이 이제 이게 문제였다, 이게 보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보수 진보를 떠날 수 있는 팩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짚지도 안 하고 지금 다른 걸 하겠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뭘 봤냐면은 인수위가 이제 책자를 만들었죠. 차기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 외교안보 파트를 봤더니 가장 먼저 제기해야 될 중국에 대한 산불선언 폐기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산불뿐만 아니고 과거에 일한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한 개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드 배치 때문에 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열거해졌는데 그 사드 레이드에 중국을 방향으로 하는 그 차단막을 설치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지금 현재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과연 이런 게 문서로 확약하는, 보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중국에 전달됐는지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문서상의 어떤 기록은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폐기하지 않는 한 그런 게 있을 건데 이 산불정책 폐기가 명시적으로 표명이 안 된다면은 앞으로 아마 대중관계 끌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감한 문제를 처음에 터뜨려가지고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에 거의 충돌 직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컨대 어떤 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그 다음에 외교적 교섭이 있고 일부 양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이야기 안 하고 한다 그러면 아마 중국에도 굉장히 알로볼 겁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저놈들이 타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교대가 되는 거죠. 안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달라는 그런 국민적 여망을 단 한 칼에 이제 좌절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동에 따라서 또는 미국이 어떤 강한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굴곡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섣불리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제가 실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 이거는 우리가 서포 15조의 안보관계 내용에도 분명히 몫이 박혀 있습니다만 한미일 이 자체를 갖다가 지금 굉장히 겁을 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미 동맹 좋다. 근데 거기 일본이 들어가서 삼각동맹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꺼림직하다. 물론 좌파들이 반대하는 건 우리가 그 논외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걔들이 이제 성격이고 걔들이 입장이니까. 근데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중에서 일본만 들어가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뜨는 놈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한 50년간 70년간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그 덫에 스스로 걸려 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일본이 어떤 저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때그때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외교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언론사들 다 마찬가지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꼭 역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서로가 각을 세우고 했었는데 물론 일본도 찌질한 놈입니다. 그거 그냥 언급을 안 하면 그만인데 그걸 계속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고 국내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건 극히 당연한데요.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문제는 과거에는 일본의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괜히 쓸데없는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회자됐었는데 일본 스스로도 그건 자기들이 반성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러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미일 동맹만 제대로 굴러갔지 그냥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뭐 붕괴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마치 철통처럼 잘 지켜주고 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는 조국 사태 이후로 이제 계속 냉각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바뀌려고 하니까 좀 복원될 기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보수 아스팔트 세력들, 심지어 자기가 보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1분만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강한 입장 또는 뚜렷한 어떤 그 명제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친일파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 친중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친일파가 매국노입니까? 친중파가 매국노입니까? 최소한 20세기에는 우리가 한일 합방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친일파는 국가를 말아먹은 놈들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친일파가 나쁩니까? 친중파가 위험합니까? 그건 당연히 친중파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친러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젓가락이 나가지고 거의 반토막이 나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정신 차리고 친러 세력들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1세기 한국은 이 친중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거 대표님 국내 정치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노총하고 정교조 갖고 대한민국에 앞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안보 국방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중 세력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86, 586 운동권 세력의 마지막 찌꺼기들이 지금 그나마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게 친중이거든요. 왜? 외국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으면서 자기를 보호해줄 그런 세력이 하나 필요하니까 이런 매국노 세력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보수 쪽에 나와 있는 집단이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국내 기생종 같은 세력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부 문제 한꺼번에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반미일 제가 옛날에 시내 나왔을 때 성조기, 태극기, 일장기를 같이 걸어가지고 깃발을 날리는 우파들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한두 번 나오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본 문제, 결국 북한하고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인 군사동맹이죠. 그냥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군사동맹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형성되지 못하면은 저 거대한 중국이라는 대국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이제 핵무기까지 비대칭적 전략을 갖다 남한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세계 4대 핵 대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하고 붙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일본이라는 과거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레가시 때문에 이걸 계속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걸 탈탈 틀어야 되거든요. 좌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파 내에서만큼은 이 일본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체제를 갖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이거는 문화투쟁의 영역으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 좌파들이 소위 말해서 빨링이라고 백안시 하던 걸 갖다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켰는데 그건 40년, 50년을 갖다 노력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갱이들이 대놓고 빨개 소리 하더라도 잡아가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고발한 놈도 없고 그 다음에 심지어 대통령 당선자가 제주도 가지고 4.3 폭동에 대해서 무슨 조문을 들어가는 이런 어떤 개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우파들이 전례를 다지지 않는 한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비판을 가하고 어떤 미래상을 제시하냐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일본 문제에 관한 한 무조건 보수나 좌파나 똑같이 일본이 먼저 사과하고 사과 언제까지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일본이 먼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측은 한국이 이게 실타래를 꼬이게 만들었으니까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런 상태거든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새 정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예컨대 약간의 이제 양보 비슷한 그런 정책을 냈을 경우에 국내적으로 반발이 심하겠죠. 그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문제 이거는 어떤 그 단순히 어떤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파라고 생각되는 국민들 모두가 하나의 앞으로 행해야 될 문화투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표님이 방송하실 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는 반북, 방중, 그 다음에 친미, 친일이다. 대한민국의 우파 지식인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일본 문제만 나오면 다 고개를 젓거든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가 또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걸 가지고 발끈하는 저런 자세, 저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명박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용산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차기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역사 문제는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본 역사 문제 저거 아무리 어떤 형식으로든 화해를 하든 일본이 무슨 무릎을 꿇든 간에 지나간 일본의 36년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다고
소녀상을 이렇게 만든다고 지나간 우리 어떤 그 회한의 역사가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걸 직시하고 미래를 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일본이 팩트 자체를 부정하면서 역사를 왜곡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책임입니다. 우리가 안달복달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독도 같은 경우에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땅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초조해하냐 이거죠. 일본이 초조해야지.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이거죠. 그때마다 사건이 날 때마다 거기에 주석을 달고 비판을 가하고 무슨 난동을 부리는 것 자체가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야, 너거는 소위 말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이긴 한데 너거는 세계를 리드할 그런 패권 국가가 영원히 못 된다. 왜? 지나간 역사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그거는 너가 책임이냐고 떠맡기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걔들의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내둬야지 이 역사 문제 나올 때마다 질질 끌어봐야 해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강대국에 침탈당해가지고 어떤 회한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미국, 제국주의 세력에 대해서 일본만큼, 한국이 일본에 대하는 것만큼 그런 식의 어떤 아주 뭐랄까 소시민적인 그런 대항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층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국의 어떤 외교의 미래상, 북한과 중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좌 이런 게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이제 특히 외교부 출신들의 어떤 신문이나 글들을 쭉 봤는데 결국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주 현학적인 어떤 단어들만 나열한 채 마치 어떤 대중관계에서도 굉장히 비겁한 그런 어떤 시각을 내면서 그 비겁함을 전문성으로 커버하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이나 어떤 방송이나 보십시오. 앞으로 외교 문제 어떻게 될 건가? 온갖 수사들이 판을 칩니다. 수사들이 판을 치는데 레토릭만 넘쳐 흐른다 이거죠.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컨대 일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대표님이 제시하신 그 문제, 그 명제, 그에 대해서 한마디 자신있게 이야기한 놈이 없거든요. 예컨대 한미일 삼각동맹, 군사동맹이 강화되면은 일본은 더 이상 역사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은 우리뿐만 아니고 일본 자체도 요구하고 있는 앞으로 중국의 어떤 거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항해서 과거 이제 냉전 시대로 되돌아간 건 이미 명약 관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이제 소위 말해서 신냉전 2기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한미일 삼각동맹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을 자극하는 그런 역사 문제는 꺼내지 않을 거라는, 꺼낸다 하더라도 그렇게 옛날처럼 강도 높게 어떤 국가 간의 분쟁의 영역으로 이끌어질 만한 그런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는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카닝한 어떤 외교술이 필요한데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또는 소위 말해서 아주 라디칼한 그런 체제 전환, 어떤 태도 변화, 공세 전환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특히 올해 들어와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12발 쐈습니다. 12발 쐈는데 이게 보면은 정말 유엔 안보리, 유엔이라는 게 전혀 의미가 없구나. 지난번에 12발까지 쐈을 때 소위 말해서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국가 또는 어떤 단일 국가 또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문서 하나 만든 것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리의 이제 성명,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의장 성명. 그 다음에 제일 수준은 낮습니다만 영향력도 희박합니다만 그나마 점을 찍을 수 있는 게 언론 성명인데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신냉전 구도 하에서 북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러시아와 중국은 철저하게 북한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유엔이 이제 기능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어떤 홀로코스트적인 사건이 나니까 적반하장격으로 러시아가 안보리에 제소한 이런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그랬더니 화가 난 영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보리 상임위사 5개국은 어느 한쪽에 제안을 했을 경우에 어느 한쪽, 5개 중에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면 이게 성사가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어떤 의도한 그런 어떤 인터뷰라든가 문제제기 같은 거 아예 아젠다 세팅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엔이 이제 결코 기능할 수 없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김희정이가 물론 이제 서욱이가 불을 질렀습니다. 서욱이가 원점 타격을 하겠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요. 2, 3분만이면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당할 것 같으면 선제 공격을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북한에서 아주 거친 말들이 나왔죠. 미친놈이라고. 자, 이러면은 또 서욱이가 또 힙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 미쳤다 임마. 야인이나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북한은 미친 나라예요. 여기 있는 종족들이나 이 국가 체제나 이 제정신들이 아닌 국가거든요. 국가가 아니랄 수도 있습니다. 자, 미친놈은 어떻게 상대되냐? 같이 미쳐야 됩니다. 걔들이 욕하면요, 100배 심한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박정희부터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날 당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박을 가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때 천안함이 폭침되고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나는데도 제대로 물리적 어떤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달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지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과거에 어떤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런 애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한술 더 떼야 되는데 이번에 또 중국이 또 허튼 소리 했죠. 무슨 코로나가 한국 의료가 무슨 코로나 어떤 바이러스를 옮긴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난리가 나는데 이러면은 우리나라 어떤 그 정부 대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맞다. 어쩔래? 라고 중국을 괴롭히는, 중국을 약 올리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그냥 점잖게 항의 사안도 하나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언론에서 그냥 떠들다 마는 이런 식인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북한이라는 저런 미친 존재를 대항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친 존재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은 이게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가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거짓 전제를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파괴하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된 대북 정책은 생겨날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윤석열이가 어떤 식의 미국에서는 뭐 이전보다는 보자 강한 스탠스를 취할 거라고들 언론에서 떠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행보를 보면 저는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김여정이가 저렇게 난리를 쳤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반박 성명이 지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놈의 뭐니 허튼 소리 한다고 김여정이 하고 나서 또 김여정이가 또 살짝 뺐죠. 같은 민주이니까 총질을 안 하겠다. 총질을 안 하는 대신 핵 공격과 미사일 공격을 하겠다고 또 엊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서욱이라는 놈은 그냥 한마디 하고는 깨갱하고 돌아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게 그럼 서욱이라는 놈이 지난 정권이 빌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럼 2018년, 2019년 그때는 물론 그때는 지가 장관이 아니겠죠. 그 이후에 2020년 들어와서 장관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왜 안 하냐 이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쯤 되니까 나도 한마디 하겠다라고 내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비겁한 놈들이 군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자,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뭐 21세기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느냐. 자, 핵 문제가 지난 뭐 몇 년간 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외교 또는 국방에 가진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온갖 수사가 난무하고 온갖 어떤 카운터 메저가 만들어졌고 온갖 어떤 대화 협의책, 그 다음에 억지책 뭐 이런 것들 다 나왔었죠. 온갖 어떤 그에 대항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썼었고요. 사자회담이니 육자회담이니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얻어진 건 없습니다. 북한의 존재 자체가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거냐. 걔들은 북한 핵을 완전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고 그 다음에 유엔의 제재를 풀어서 그냥 약근데 과거로 이제 핵을 가진 강대국의 하나로 이제 회귀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미국은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거의 방관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라 이런 것 어떤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 또 하나만한 소리로 점철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이 하신 결론부터 제가 그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북한이라는 나라가 핵을 갖고 있다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방어책은 핵을 다시 들여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 평화적 제스를 취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절대 양보할 대상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죽지 않은 식으로 핵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하고 공동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미국에 던져야 됩니다. 그 카드를. 물론 이건 성사하기 힘들 겁니다. 왜? 한국에서 만약에 전 국민들을 투표를 해서 예컨대 미국, 일본하고 핵무기를 공동 개발하겠다 하는 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불가능합니다만 일본 자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하간 미국이 제공한 핵우산이라는 게 진실성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한국에 한반도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나올 경우에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를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과 핵무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라고 카드를 던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북한이 핵을 보유한 그 시점부터 수십 년의 흐름 동안 온갖 이론들,
실천적 과제들, 협의 내용, 외교술 모든 방법이 동원됐습니다만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해결책이나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존재의 어떤 내성이랄까 기본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권, 차기 정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왜냐하면 주변에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기한을 시킬 겁니다. 제가 공무원을 해봐서 아는데요. 어떤 문제,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북한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정책적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리포터가 쓰라고 이제 오다가 떨어지죠. 그럼 대거 1안, 2안, 3안 이런 걸 만듭니다. 가장 강경한 거, 중간적인 거, 아주 약한 입장을 취하는 거. 절대 제가 한 번도 강한 입장을 취한다는 걸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책 결정자들이. 중간 걸 내세운다 하더라도 톤다운 시켜 해가지고 가장 약한 그런 입장문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공무원의 속성이기 때문에 평생 싸움을 안 해본 사람 공무원들이, 품행방지한 공무원들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가장 극단적인 그러나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을 때 걔들이 이걸 만들어낼 능력이나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이 편협된 판단이 제발 틀리기를 바랍니다. 1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